The one and only evening show. 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0개가 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중 3분의 1 정도는 터키의 쿠르드 공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자신과 관련된 탄핵 조사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 등입니다. 이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누구든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러시든지.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든 상관없다. 미국은 7,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 정부 그리고 IS와 싸워왔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꺼려한 미국을 대신해 사실상 전투를 해온 것이죠. 최근 터키가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손을 떼었고 궁여지책으로 예전의 적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투옥되어 있던 IS 대원들과 그 연루자들이 대거 탈출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하네요. 유럽이랑 터키가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도 원래 거기 출신이잖아. 알려진 몇몇 IS 대원들이 유럽 출신인 것을 비꼰말 같은데요. 무고한 민간인이 죽어나가고 있고 IS의 잔혹한 만행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인지 저 말은 한없이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도움을 받아 터키의 공격을 막아내면 쿠르드족은 안전할까요? 아사드 정권은 이미 시리아 쿠르드족을 탄압한 전력이 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 먼 나라 얘기지만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서울타임스 전해드렸죠.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씨가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악성 댓글과 루머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연예계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또 악플러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설리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리 씨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악플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굉장히 밝고 예쁘게 생겨갖고 그리고 악플이나 이런 루머 얘기를 듣고도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강단 있는 여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소식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악플이 지독하게 많이 달렸었나요? 악플이 지독하게 많이 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방송 예능에서는 진행자로 섭외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예,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쏟아진 이제 악플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예능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 자아가 괴리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심리학적으로는 당당한 분들이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심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밝고 이렇게 유쾌하게 한번 보이게 되면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심리적 분열 현상이 일어나서 더욱더 상처가 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네. 설리 씨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양면성 같아요. 네. 겉으로는 당당한 척, 속으로는 막 골마 터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아주 뭐 안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도 많으세요. 저도 고소해버립니다. 있어요. 저는 그러세요? 변호사니까요. 그러시구나. 참을 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저걸 견딜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러웠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겠지만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고 근데 지금도 악플이 달린다 그래갖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악플이 달리는 심리는 뭐 많이 이제 분석이 되지만요. 네네. 그런데 고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플을 다는가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일단 이제 당사자가 네네. 죽게 되면은 좀 그치는 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차별적으로 악플을 다는 그건 경우가 도대체 어떤 많아지고 사람들인 있고요. 거야, 진짜.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심해요. 그리고 여성 연예인 중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걸그룹이나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가볍게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더 지독하게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추모의 뜻을 알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악플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한테 더욱 더 강하게 이렇게 악플을 지독하게 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처벌을 할 수가 없나요? 고인이 돼 버려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고인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악플을 달았을 때 두 가지 정도 범죄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네.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인데요. 네네. 모욕죄는 추상적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행위입니다. 이른바 욕설 같은 거죠. 아, 네. 예,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네네. 이거는 뭐 어떤 행동을 했더라, 어떤 것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강하게 그렇군요. 처벌될 수가 있는데 욕설을 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에 그게 없습니다. 단순 모욕죄로 돌아가 버려요. 아, 그러면 좀 낮은가요? 수위가?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2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아. 거의 처벌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 100, 벌금 50만 원. 그 정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악플을 일단 뭐 우리 박 변호사님도 네. 달려본 적이 있다. 저도 달려본 경험이 있었고 아는데 별거 아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 보고는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파요. 많이 예, 아프고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상처를 주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법이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냐도 여전히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한 것처럼 주어를 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러면 안 걸리는 거예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할 때 사실은 경찰력에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악플러를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 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네. 했을 때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해보면 거의 한 80%는 안 됩니다. 아, 왜요? 그게 애매한 문구들도 많고 아. 너무나 악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소할 수가 없고요. 또 수사기관 또 그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거나 너무 그렇죠. 강하게 하는 서기가 사람들. 선별해서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고요. 그런 경우 이제 처벌이 좀 가능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 글을 써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인식이 조금 팽배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리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고소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동갑내기라 갖고 동갑내기를 전과자를 만드냐 뭐 그래서 취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네. 연예인 스타들이 좀 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문제 삼았을 경우에는 너무 좀 가혹해 보이고 또 연예인 이미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김태희 씨 때부터 약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을 네네. 했어요. 근데 그 개중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동갑내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청소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하게 되는데 이거 선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할리스타인 박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처도 하고 심지어는 같이 자원봉사도 했어요. 정말요? 예, 그 악플 단 사람들한테 같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재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악플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참. 예외를 주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설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선처한 것이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집요하게 악플을 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요즘에는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네. 대응을 해요. 그리고 뭐 잘 알려진 뭐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유한 심한 씨가 심한 악플을 달리게 맞아요. 되면 예. 바로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공격하는데 대부분의 연예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아이유 씨처럼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네. 소송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설리 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SM이라고 하는 굴지의 대형 기획사가 그렇죠. 왜 이걸 방치했느냐. 심지어는 노이즈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아. 이득을 따로 취한 것 아닌가
심지어 이제 김동완 씨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대형 기획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점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악플이 설리 씨의 어떤 정체성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캐릭터 무슨 같은 말인가, 데 가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기획사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이 사건에 설리 씨 극단적인 선택에 좀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상당히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법적인 조치거든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처벌되고 민사소송도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악플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다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악플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중복적으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저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악플을 읽어주면서 그거를 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혹은- 하면서 네.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상. 부분을 홍자와 송가인 씨 같은 경우도 비판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왜냐하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봤다 하더라도 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다시 꺼집어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 방송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송 프로그램은 아무리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작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이후에 설리 씨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전 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프로그램이 좀 지나치게 사실은 잔인한 것이었다. 아무리 뭐 강단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취지 자체가 사실은 괴롭죠. 그 악플을 그거는 읽는 설리 거는. 씨가 아닌 정말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더구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네네. 데는 심각하게 하면은 자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으로 그냥 악플을 웃고 넘기고 삼는다는 게 이게 마니까. 선을 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 아, 그렇군요. 근데 언론도 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고인이 됐는데 이걸 보도를 하면서 막 헤드라인도 되게 자극적으로 뽑고 사진도 사실은 좀 좋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렇죠. 사진이 네. 있는데 일부러 자극적인 사진을 쓰는 SNS에서 경우도 이제 있고요. 본인이 이제 그 네. 어떤 네. 했던 그런 어떤 좀 자극적인 부분들을 과장을 하거든요. 결국은 댓글도 마찬가지고 악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상업화돼 있고 그 상업화에 첨단에 설리 씨가 서 있었는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설리 씨가 어떻게 소비되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에서는 오히려 어떤 여성 해방 관점에서 네네. 페미니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렇더라고요. 것이 예, 굉장히 BBC나 중요했어요. 가디안 이런 데서는 예. 좋게 오히려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비됐냐면 성적 대상화돼서 소비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어떤 여성적인 어떤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뭐 이렇게 극복하는 형태로 다룰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로 성적인 어떤 이미지, 뭐 어떤 노출 정도 이런 네네. 것으로 계속 소비를 했고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사진들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호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언론도 이런 사태를 이제 유발하는데 공동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네. 나이도 어린데 대체로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지금 막 15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성인도 참 견디기가 힘든데 네. 이런 어린 아이돌들, 이제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아이들이죠. 예. 아이들. 예. 이거 어떻게 좀 방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성숙한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아마 제가 기획사 쪽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 보게 한답니다. 네. 못 보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안 그거 볼 수 없는 그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원천 봉쇄를 하게? 본인이 궁금할 수도 있는 볼 거고. 수, 저는 또 봐요. 뭐 보면 보는 건데 네. 어떨 때 보다 보면 저희 아들이 또 댓글을 아이고. 달아주더라고요. 방어 댓글을 하지 마라, 걔한타라고 한 적도 있는데 네. 그만큼 또 아들이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좀 제가 좀 아버지 마음이 입장에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예. 아프시겠어요. 근데 뭐 이건 제 얘기고 네. 아이돌 같은 좀 어린 친구들은 상당히 좀 소속사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설립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른바 있는 건가요? 설립법 뭐 네. 아마 이 유명인을 따서 법을 만들겠죠. 네네. 그래서 설립법이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자신의 이름으로 그대로 실명을 한다면 그런 악플이 적을 것이다. 또 거기서 제가 말했던 모욕죄, 단순 모욕죄가 아닌 인터넷상의 모욕죄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뭐 그 두 가지 정도가 설립법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악플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발적으로 뭐 언론을 좀 침해하거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또 역풍의 우려는 또 네네.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인터넷 실명제 있을 때는 조금 덜했던가요? 지금보단? 사실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는 좀 덜했다고 볼 수가 없죠.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원래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이제 슈퍼 악플러라고 그래가지고 헤비하게 몇몇 사람이 그에 양산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명제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게 되면 효과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를 이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안 알리고 유족들이 비공개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걸 또 밝힌 기자가 있어갖고 또 빈소 같은 걸 밝혔어요. 네, 언론 좀 반성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근데 그거는 좀 굳이 어쩌면 유지나 아니면 고인의 뜻을 그렇게 기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우리가 알 권리일지는 사실 저는 좀 언론 기관에서 자문을 좀 굉장히 답을 중요한 해줘야 될것 말씀하셨는데요. 같아요. 이게 알 권리라는 개념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공적인 사안에 관련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네. 뭐 설리에 관련돼서도 그런 이제 뭐 빈소 같은 경우 본인들이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러니까요. 이유만으로 잘못 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도 그 알 권리에도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활동을 하는 뭐 지금 뭐 가수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뭐 공인의 활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극적으로 사망을 했고 네. 그리고 유족들의 원하는 바가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파헤치는 것이 알 권리에 속하는 것인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셨지만 혐오 표현 같은 것도 우리가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보호해줄 굉장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좀 큰 논란거리이긴 한데 네. 글쎄요. 뭐 안타깝습니다. 워낙에 예쁘고 너무나 워낙에 밝고 당당하고 당당했던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소녀잖아요. 제가 이제 한마디만 네.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SNS 과잉 집중, 과잉 의존증에 빠져 있거든요. 네. 특히나 SNS 자체를 뭔가 유명해지고 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여기다 보니까 이제 설리가 하는 행동 자체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악플을 많이 달고 맞아요. 너 관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노이즈 자체도 너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마 마음의 상처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SNS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고 있는 네.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네. SNS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기회의 어떤 창으로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반드시 연예인의 어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네. 한 번쯤 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악플근절 정말 갈 길이 먼데요. 모두 무심코 우리가 쓴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김지윤의 이브닝 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공격한 지 닷새 만에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르드족이 터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앙숙이었던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으면서 터키 대 시리아 국가 간의 대치로까지 변모한 상황인데요. 혼돈에 빠진 중동 정세 쿠르드 지역 터키 출신인 알파고 시나 씨 그리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파고 씨가 터키 출신이지만은 특히 또 쿠르드족이라고 예, 얘기를 민족으로는 들었어요. 쿠르드족이에요. 그러면은 그 쿠르드 지역에 사셨던 거예요? 쿠르디스탄이라고 이제 하는?
쿠르드 지역의 제일 북부 지역이에요. 우리 고향은 음. 반이 쿠르드족이었고 나머지 반은 아제르바이잔족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현지 상황 뭐 가족이나 친지 통해서 뭐 듣고는 있나요? 뭐 어차피 이제 전쟁이 터지는 지역이 시리아 안에 있는 네네. 쪽이고 터키 안에 있는 문제가 없는데 네네. 이런 거 있어요. 이제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굳이 이런 작전이 필요한가? 뭐 쓸데없는 좀 약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정부에 대한 민심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격을 한 게 예.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쿠르드 쪽하고 그리고 이제 터키 내에 약간 뭐 반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그 쿠르드 독립을 위한 당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뭐 이래 갖고서 공격한 거 이제 아니었던가요? 독립보다는 네. 그 말씀하시는 그 당보다는 무장 단체이고요. 무장단체. 이름이 쿠르디스탄 노동당인데 네네네. 정당보다는 무장 무장단체가 단체예요. 가깝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테러 조직으로 인정받았고 터키에서도 수차례로 테러 작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터키 정부군이랑 싸울 때 가끔씩 피신 가잖아요. 피신 갈 때 네. 어디 가냐면 시리아로 갑니다. 아. 시리아에서도 지금 현재 쿠르드 민병대가 네네. 이분들을 예전에 좀 약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좀 약간 피신할 때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도움이 있었는데 네. 터키 입장에서는 이 시리아 내전이 끝나는 마당에 시리아 안에 있는 그 쿠르드 민병대가 혹시나 네. 자치구로 변신이 된다면 이 PKK랑 싸움이 더 골치 아플 거다. 아. 그래서는 이거 작살 내야겠다. 사실은 이 PKK도 독립을 원하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 네. 몇 차례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터키 안에서 공산주의 지향으로 자치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고 좀 약간 성격이 좀 정당하고는 예. 다른 테러 단체로 여겨져 있고 어쨌든 터키 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이제 미리 아예 싹수를 자르겠다라는 것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작전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쿠르드족이 네 나라에 걸쳐 있잖아요. 터키에 가장 많은 쿠르드족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북동부 쪽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쿠르드족 같은 경우가 중동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서 언어도 쿠르드어가 있고 근데 여러 차례 독립을 요구를 하고 또 원했었는데 아직 못한 이유 혹시 뭘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사실 오스만 제국 말기 때부터 이 쿠르드 독립이 기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슬람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언어에 상관없이 뭉쳐졌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서구의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민족 개념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쿠르드는 그 민족 개념으로 자기네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죠. 네. 근데 이제 1920년에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을 진 다음에 지구선. 1920년 세브르 조약에서는 쿠르드 땅하고 아제르바이잔 이 두 개를 국가로 만들 생각이 있었어요. 언급이 네. 됐었는데 터키가 너무 강력히 반발을 해서 지키질 않았죠. 네, 그리고 1923년 로잔 조약에서는 완전히 쿠르드 이름은 네. 사라져 버렸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쿠르드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살던 넓은 땅이 네 나라가 나눠 가진 겁니다. 터키가 가장 큰 땅이고요. 터키 그 바로 옆에 밑에 있는 시리아, 그 옆에 이라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란 이 네 나라에 이제 쿠르드 사람들이 나뉘어서 수용된 거죠. 그 열강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네 나라에 분산돼서 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그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들도 지금도 독립을 많이 원하는지 사실은 그 네. 민족 개념은 아직도 자리 잡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을 대충 대략 이렇게 비율로 따지자면 뭐 6대 4? 6은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이니까 이슬람의 대표이니까 같은 무슬림 형제끼리 왜 이러냐. 쿠르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면 EU에 가입하려고 하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서는 충분히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제도 정치권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예, 있다. 나머지 6대 4 할 때는 4는 좀 약간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나름 이렇게 좀 약간 무장 단체들 지원하기도 네네. 하고 터키에 대한 좀 약간 민심이 떨어진 상황이고 근데 좀 약간 우파적인 진짜 네네. 대놓고 쿠르드족으로 대놓고 내세우고 독립하려고 하는 단체가 80년 전에는 다 터키 정부는 싹쓸이 없애버렸어요. 일부러 자익 정당들만 냅두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쿠르드 사람들의 대다수가 종교심이 너무 많으니까 자의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주의 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을 좀 원하는 편인데 네. 이제 그게 한 40% 된다는 예, 것이고요. 대충 하면 대충. 그리고 한 60% 되는 쿠르드족, 터키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그냥 지금 터키 안에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같은 무슬림인데 그냥 잘 사는 것이 어떠냐라는 좀 온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우리는 제가 우리 정치자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가 쉽게 네. 비유를 했어요. 이란 쿠르드는 거류인 가레스키이고 분리된 지 꽤 오래됐어요. 아, 네.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는 조선족이에요. 그 중화 사상을 좀 많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터키를 좋아하는 터키 안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고 시리아 쿠르드는 북한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이라크 쿠르드는 남한이고 좀 약간 민족주의 우파 성향이 강하고. 그렇게 또 구분을 해서 들으니까 뭔가 네. 좀 이해가 더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 외신에서는 이게 헤드라인으로 계속 뜨고 네.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시리아 정부군하고 시리아에 있는 이제 쿠르드 반군이 지금 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전에 같이 싸웠었잖아요. 시리아 그렇죠. 내전에서는 사실은. 그럼 이렇게 되면은 터키 공습이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쿠르드족이 자치 정부나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겠어요. 네, 상당히 지금 좀 비극적인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쿠르드인들이 터키나 여러 네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 수만 있었다면 이들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터키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 쿠르드를 인정을 안 했어요. 언어도 말살하고 문화도 탄압하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언어도 우리는 태어나서 쓰는 언어가 터키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고 쿠르드를 쓰는데 그 말도 못하게 하니까 마치 일제 시대 우리 네네, 한국처럼요, 그렇죠. 한국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쿠르드인이 한 200만 되는데 네.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그 시리아 내전이 나기 전까지도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는데 네. 2011년 내전이 나면서 정부군 통치가 미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북부 지역의 쿠르드인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자치 지역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도움도 받았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뒤에서 봐주던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네. 이들이 다른 능력은 없거든요. 공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쿠르드 사령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타협과 학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우리는 타협을 선택했다고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터키한테 터키에게 학살을 당할 테니까. 당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시리아와 러시아 손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네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번 터키가 쿠르드를 공격했을 때 가장 큰 승자는 결국엔 시리아와 러시아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쿠르드의 독립이란 자치는 이제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요번에 터키가 쿠르드 공격을 하면서 아랍 중동 대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EU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터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다 다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합이라고 해도 목적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유럽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이라든지 또 러시아가 치고 들어올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하는 것일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비판한다 그러는데 그건 또 다른 이유일 것 같고 이란이 비판한다는 것도 다른 이유고 어떤 이유들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리아는 아시다시피 좀 약간 거기는 지배층도 시아파이고 네네. 그리고 그동안 냉정 시기에는 반미 노선을 그렇죠. 거쳐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나 아니면 사우디 계열 아랍 국가들 보기에는 나쁠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반박하냐고 하시면 다시 한번 터키가 쿠르드주의가 들어가면서 쿠르드 민병대가 갖고 있었던 IS 대원들이 불어나고 이 시리아 내전이 좀 더 장기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웬만큼 이제 이 IS 문제, 시리아 내전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네네. 막판에 터키가 이런 카드를 던지니까 이 시리아 내전은 다시 그 내전 좀 약간 장기화되잖아요. 예, 장기화되고 그래서 IS도 나오고. 그렇죠. 아랍 예. 국가들이 특히 사우디는 그동안 우리는 같이 너랑 협력해 왔는데 왜 중간에 나랑 얘기하지 않고서 이렇게 마음대로 공격하냐. 이제 사우디가 거기서 반발하다 보니까 나머지 아랍 국가들도
뭐 이어서 반발했고 네네. 그리고 시아파 성경이 있거나 아니면 좀 살짝 반미 아랍 국가들은 이미 애초부터는 예. 시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점 약간 아랍 대통합이 터키 사람들 덕분에 일어난 거죠. 그렇구나. 지금 어쨌든 좀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커지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제 제재 얘기를 꺼냈어요. 뭐 철강에 50% 관세 물린다 이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제 네. 군대 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국내 여론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네. 미군을 뺀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의 참모들은 많이 말렸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도 그렇고 시리아 쪽에 그 쿠르드 쪽이 하는 얘기가 나보다 당신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모진에서 엄청 많이 말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던지고 나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적어도 미국이 그 시리아 내전에 직접적 개입하기 시작한 게 2014년 9월부터인데요. 네. 거의 5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겨우 좀 안정될 만한데 할 수 있는 건데 군대를 빼므로써 96시간 만에 그냥 그동안 4, 5년 동안의 다 노력이 무너져 수포가 돼 버린 거죠.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제어하려고 했던 시리아 정부군이 오히려 최고의 승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미국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입장이고요. 네.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괜히 반대하는 것 중에 뭐냐면 누가 앞으로 미국과 손잡고 싸우겠느냐. 그렇죠. 이게 사실은 대단히 큰 도덕적인 그 권위의 상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 카드도 내놓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해서 제재할 마음이 있다면 일단 곧 그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해버리는 게 가장 큰 카드인데 그건 아직 살려두고 봐서는 아직은 그냥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상황을 있습니다. 조금 더 보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이다. 박사님 그리고 이거 있어요. 미국이 배신 때린 건 제 보기에는 뻔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특히 그 미국의 외교 그 과거를 보시면 네네. 좌파 단체랑 오래 가지는 못해 아니면 좀 약간 자익 나라랑 오랫동안 동맹을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모방하면서 조직을 꾸렸던 네네. 단체인데 IS 전쟁 때문에 잠시 손을 잡았다가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쿠르드 나라가 생긴다면 이라크 쿠르드 위주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시리아 위주로 그렇죠. 시리아 쿠르드 위주로 생긴다. 자기 절친 자기 친동맹국 이라크 쿠르드가 있는데 이라크 쿠르드를 대신할 만한 그리고 언제든지 소련이란 그 러시아랑 손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쿠르드 나라가 생기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또 생각이 있군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쿠르드족이 나라를 세워갖고 그 안에서 뭐 완충제 역할을 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주도가 되어서 쿠르드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계산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시리아 쿠르드족이 주도가 되어서 그렇죠. 독립국을 만들면은 곤란하다라는 지금 얘기인데. 네, 그리고 사실 네. 가장 안정적인 곳이 지금 이라크 자치정부, 쿠르드 자치정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쿠르드 자치정부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쿠르드가 그러면 독립이 가능하겠느냐 얘기했었을 때 여러 나라에 펼쳐져 있는 쿠르드가 하나의 나라로 독립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우리의 꿈이지만 그건 거의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나라에서 각각 살아남는 것이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는 배경이 이제 완전 달라지니까 달라졌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터키가 들어왔는데 시리아 민병군은 누구한테 가서 다여버려요? 시리아, 이라크에 안 가잖아. 이라크 그러네요. 쿠르드한테 안 가잖아. 같은 그러네요.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또 여기서 되게 많이 알게 됩니다. 이 TBS는 대단한 방송국이에요. 딱 전문가들을 불러준 거예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저희가 몰랐던 겉에서만 보여졌던 그런 들었던 뉴스들 말고 그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들려드려서 오늘 굉장히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뉴스를 계속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두 분께도 또 계속 나와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브닝쇼에서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브닝 카페 시간입니다. 일본 현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일본 최고의 문제작이 한국으로 옵니다. 정부의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쫓는 신문기자 역할을 우리나라 배우인 심은경 씨가 맡아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죠. 영화 신문기자의 후지 미치히토 감독 그리고 가와무라 미츠노부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개봉 전이고요. 17일에 목요일입니다. 오는 17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이 신문기자 이 영화 내용을 조금 짧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はい、一人の吉岡という新聞記者が 네, 요시오카라고 하는 한 명의 기자가 자신의 신문사로 들어온 제보 팩스를 받게 됩니다. 그 팩스에는 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쫓다 보니까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점 여러 가지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국가에 속해 있는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 스기하라라는 남자도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스기하라라는 공무원과 이 기자 두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사회파 엔터테인먼트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이 요시오카 역을 이제 우리나라의 심은경 씨가 맡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일본 영화 하면은 이렇게 좀 휴머니즘 잔잔한 영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치 상업 영화는 많이 못 봤는데 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신문 기자 약간 굉장히 하드한 그런 정치 상업 영화 같은데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はい、今まで日本は確かに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요 수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테마로 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흐름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도 매스컴에 대해서도 언론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全く映画がなかったわけです。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작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PD님이 감독님을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2번 감독 제의를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거절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압박 때문에 그런 건가요? いえ、最初に企画書を読んだ時に新聞記者っていうタイトル 처음에 기획서를 받았을 때 이 작품의 제목이 신문기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문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세대고 뉴스라는 것은 어플이나 컴퓨터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나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고 오로지 영화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가 공격을 받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와무라 프로듀서께서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이고 플랫한 시선으로 이러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습니다. この映画を撮ってほしいっていうオーダーを受けてじゃあやってみようっていう感じでしたね。 실례지만 우리 감독님 나이가 얼마나 되시나요? 33歳 진짜 젊구나. 가까이 됐네. 네, 그래서 한국 사실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별 관심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면은 조금 지금은 33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좀 없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좀 없는 건 사실인가요? そうですね。政治的な発言をすると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본에서는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있는 회사나 학교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 혐오를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정치를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를 싫어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정치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더 좋기 때문에 국민들이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을 그 정권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体制が日本の人が日本の国民が政治に興味を持ってもらっては困るというような動きはかなりあります。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신문도 이렇게 읽지 않으셨다는 우리 감독님을 우리 PD님께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は今の日本 지금의 일본에서 혹은 지금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정치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며 정치라는 것의 바탕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없는데 감독님께 정치에 흥미를 갖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멀리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가진 그런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주어진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치 영화나 신문 이런 것들은 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신문을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젊은 세대의 감독이 이러한 주제의 영화를 다루었을 때 그야말로 신선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서 감독님을 설득했습니다. 直感的に感じたわけです。 네. 신문을 이제 보시나요? 그러면? 今は新聞読んでますか?ですね。またネットニュースに戻っちゃいましたね。 다시 인터넷 뉴스로 돌아갔습니다. 아, 네. 뭐 요새 다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심은경 씨가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해 보건데 주인공 캐스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이게 원래 책에 기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 반대한 내용도 좀 나와 있고 비판하는 내용도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여배우나 주인공이 좀 쉽지는 않았겠다 찾기가. 그래서 심은경 씨가 캐스팅이 된 게 아닐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제작 과정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それは違いますしてもともと私がシム・フンギョンを 예, 그 특별히 다른 일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어려워서는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심은경 씨를 생각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은경 씨가 일본에서 활약하고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은경 씨의 팬이기도 했고요. 볼 때마다 매우 천재적인 여배우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는 심은경 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굉장히 지금 지적이면서도 또 직업 의식이 있고 충실히 살아가고 있고 목적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는 그런 파워를 가진 배우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찬스다 생각을 하고 심은경 씨에게 캐스팅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다른 배우들에게 따로 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ですから日本人の役者さんには声かけてません。 그럼 심은경 씨 나온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심은경さんが出演した韓国映画をご覧にいやなりましたか?ほとんど見てます。 대부분 다 봤습니다. 아, ドラマも見てます。 드라마 子供の頃から。 어릴 때 나온 드라마도 봤습니다. 팬이셨구나.すごいファンですね. そうですね。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우리 감독님은 심은경 씨 연기가. 監督はいかがでしたか? 심은경さんの演技. はい、もう実はその僕が受ける2回断っても 사실은 아까 나온 이야기에서 제가 2번이나 연출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심은경 씨와 마츠사카 토오리라는 이 두 사람을 캐스팅한다는 이야기, 그 두 사람과 함께 후지 감독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은경 씨는 사실 언어 장벽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서도 주연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츠사카 씨는 특히나 일본에서는 있었던 적이 없는 이러한 사회파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된다는 데 있어서 배우로서 굉장히 큰 프레셔를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두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이런 젊은이가 거절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등을 떠밀리듯이 제가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심은경 씨는요 정말로 훌륭한 여배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심은경 씨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일본의 여배우들은 이것을 해낼 수 없는가,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일본의 감독님들, 프로듀서님들, 매니저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매우 짧은 촬영 기간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농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작 과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군데서 뭐 압박이 좀 있었을 것도 같고 또 배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정치를 다룬 영화, 특히나 현 정권을 다룬 영화라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거든요. 혹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풀어주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テレビでは宣伝できなかったですよね。 일단 TV 광고가 안 됐습니다. こういうまあ今現在進行形でしかも解決まだしてない話ですよね。 네, 일단 이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면서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명으로 모든 영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실명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이야기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것도 있고 또 좀 더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실명을 버리고 가명으로 인물의 이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동조 압력이라고 해서 가만히 말없이 이걸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지만 분위기로서 약간 그 따돌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느낌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주 크게 아예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버리고 당당하게 가는 것이 가장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150개 스크린에서 상영을 하겠다라는 규모를 크게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졌었고요. 이렇게 크게 가다 보면 저절로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주 맞아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선전 효과를 많이 보았고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 우익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우익들의 어떤 반발이나 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극장의 편성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제작사도 좀 큰 회사이긴 한데요. 제작사 내부에서는 좀 압력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듣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공법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은 6월에 개봉을 했어요. 지난 6월에. 그리고서 4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을 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잘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はい、まあ思ってた以上に成功しました。 생각보다 많이 성공하셨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 물론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영화를 관계자이시다 보니까 뭐 많은 영화들을 보실 텐데 한국 영화 중에서 뭐 좋아하는 작품이라든지 특별히 감독 혹은 배우 하나씩만 딱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まあ僕はそれこそ韓国の 한국의 감독님들은 쿠로사와 감독님이나 오즈야스지로 감독님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일본인인 저는 10대 때부터 한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았고 한국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등 수없이 많은 영화들을 보았고요. 작년에 보았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이 나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씨의 굉장한 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PD님께서는 혹시 私はもうイチャンドン2票入りましたね。全部見てますね。イチャンドンはもう 이창동 감독님을 좋아해서 모든 작품을 보았습니다. イチャンドンいやどれが好きかっていうと全部好きですね。 하나를 고르라고 하셔도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또 존재감이 빛나시는군요. そうだね。シークレットサンシャイン 미량. 그러시구나. 아, 예. 이창용 감독님 두 분께 다 꼽혔습니다. ああいう映画を作りたいなと。 미량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어 주신 두 분입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가짜 뉴스 그리고 언론이
특히 저널리즘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일본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 진실을 찾는 신문기자라는 작품을 만드신 두 분 미츠노부 프로듀서님 그리고 미치토 감독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많은 이제 예술 분야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또 한일 간의 교류도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품은 제가 꼭 극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밝고 예쁜 모습 속에 많은 상처 그리고 짐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이브닝쇼 가족들에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옆에 있기를 바라며 빌 위더스, 린 온미 보내드립니다. 설리 씨 이제 편히 쉬세요.